자, 선거 날인데 다들 다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의적 공학 설계 4월 15일자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했고요. 그죠? 우리가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서킷을 도는 전하의 양은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지금 그림에 보듯이 저항 개수를 늘리더라도 그 저항을 지나는 전하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전압을 대입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연결된 저항만큼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저항을 우리 병렬로 연결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수도 간의 비유를 했죠. 전하량은 여전히 보존이 되는데 수도 간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질 때 그 안에 든 물이 갑자기 두 배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물이 사라지지는 않는데 우리 비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하량이 보존이 되니까 전선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 병렬로 갈라지면 그 중에 일부는 위쪽으로 일부는 아래쪽으로 분산됐다가 다시 전선이 합쳐질 때 수도관이 합쳐질 때 물이 합쳐지듯이 전하량이 합쳐진다라고 배웠고요. 그죠? 따라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I1, I2로 갈라졌다가 이 둘을 합치면 다시 I가 되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 두 개의 저항의 최종 복합 저항 값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따라서 병렬로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할 때 저항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도핑해서 공유 결합할 때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거나 하나 더 적게 만들므로써 전류의 흐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도핑을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우리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P타입이 있고 N타입이 있었죠. P타입이 뭔가 하면 P는 파지티브 타입. 바꿔 말해서 전공이 존재하는 거. 양공 혹은 전공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체외각 전자가 3개짜리인 거를 불순물을 집어넣었죠. 따라서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파지티브가 되고 반대로 체외각 전자가 하나 더 많은 5개짜리를 집어넣으면 하나의 자유전자가 남아 돌아서 네가티브를 띠게 되는 걸 N타입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가운데 경계면에서 장벽 전압만큼의 저항이 생기게끔 띠가 생긴다고 했죠. 파지티브 쪽에서는 전자의 띠가 생기고 네가티브 쪽에서는 양공의 띠가 생겼는데 이 장벽 전압을 건너뛰는 순방향을 걸었을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이를 역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중간 띠가 더 넓어져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로 0.7V 정도라고 했죠. 이게 어느 불순물로 썼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0.7V라고 했고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있었나요? 이 장벽 전압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장벽 전압이 지나면 급격히 전류가 흐르는 이게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이 다이오드를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였고 LED였죠. 우리 지금 빛에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오드 두 개를 합칠 때 중간 베이스층을 아주 얇게 하면서 PNP 타입이나 NPN 타입으로 만든 게 트랜지스터였죠. 이때 전원을 하나만 연결하면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든지 반드시 역방향이 한 군데 생겨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 전원을 도입했고 이 두 번째 전원이 어떻게 했나요? 다이오드 상의 순방향이 되도록 연결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전원을 우리가 베이스 전압이라고 했고 베이스 전압에 따라서 아주 얇은 중간층 때문에 전자를 다 담지 못하고
상대변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베이스 전압이 아주 낮으면, 기저 전압보다 낮으면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고, 기저 전압보다 충분히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증폭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우리 아두이노 실습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아두이노 실습을 원래 교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교실에서 지금 못하니까 뭐 이 원격으로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지사항에 썼지만 다음 주 수업은 우리가 웹엑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9시에 접속하셔야 되고요. 접속하는 주소는 제가 공지에 따로 띄울 테니까 그때 접속하셔야 되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미 이제 아두이노 키트는 다 사신 상태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품이 다 있는 경우와 다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부품이 동일한 부품을 못 사셨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 부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물론 좀 이제 번잡을 수 있고 이렇지만 개별 부품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아두이노 키트를 사지 않고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하는 툴이 있으니 이 툴을 이용해서 마치 아두이노가 있는 것처럼 해보실 수가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또 마지막 방법은 어쨌든 유사한 부품이 있으면 사용 방법만 살짝 다를 뿐이니까 본인이 맞춰서 어댑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두이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림상에 이제 이태리 그림이 나오죠. 이탈리아 북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밀란 근처에 보면 이제 이브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디자인 전문학교 교수인 반지 교수가 목적이 뭐냐면 값싼 비용으로 IT 교육용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게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최초의 보드가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IT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이브레아라는 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호기심이나 어떤 이제 대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동원하는 방법을 우리 흔히 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그 아트 예술까지를 동원하면 우리 스팀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스템 혹은 스팀 기법 중에 하나죠.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과학, 기술 같은 거를 쉽게 접목할 수 있게 하는 그 일환이고요. 따라서 이제 스팀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된 툴이 아두이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 얼마 안 됐죠. 아무리 비싸도 이제 50불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산 게 아마 2에서 3만 원 정도 하셨을 거고요. 개별 부품을 사시더라도 뭐 3만 원대를 쉽게 넘지 않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환경이 되게 간단 명료하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도 있죠. 소프트웨어가 익스텐시블하고 하드웨어도 익스텐시블한, 여러분 뭐 부품 사는 것도 되게 쉽죠. 따라서 이제 이 스팀 교육의 일환으로 아두이노를 아주 많이 쓰고 있고, 사실 되게 고가의 다른 키트도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레고에서도 뭐 비슷한 툴kit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가격이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하죠. 주로 이제 유아 교육들에도 쓰이기도 하고, 뭐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호기심에 의해서 좀 더 이제 좋은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아두이노 말고 라즈베리 파이라는 이제 공학용 좀 더 진화된 마이크로 이제 컨트롤러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이제 우노 보드죠. 릴리즈 2나 3 뭐 둘 중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라즈베리 파입니다. 그 여러분 한눈에 보시기에도 칩들이 훨씬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죠. 주로 이제 컴퓨터 교육이 목적이고, 아두이노는 정말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전류 전압이라든지 복잡한 얘기를 막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넣어서 어떤 전자회로를 만드는 거로 시작 단계로서는 아두이노가 아주 좋은 스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 들고 있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한번 꺼내 봅시다. 드디어. 자, 아두이노 보드를 딱 쳐다보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고, 그죠? 번호가 0, 1, 2, 3 해서 쭉 해서 13번까지 있죠. 그 위에 GND라고 써져 있고, 나중에 따로 이제 얘기할 텐데, 여기 0번, 1번에는 RXTX라는 얘기가 써져 있고요, 그죠?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앞에는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얘들은 디지털 핀이라고 돼 있고, 제일 13번 위에 보면 GND라고 있죠. GND는 뭘까요?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기억나죠? 접지. 접지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얘기했죠. 위치 에너지인 전류이기 때문에죠. 아니, 전압이기 때문에죠. 그라운드가 필요해서 이 그라운드 대비 항상 이 포트들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 차를 유지해 줍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가 하면 0번부터 13번에 전압을 이제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V를 전압을 건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로로 연결할 때 회로의 반대쪽 끝이 반드시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어야 여러분이 5V를 걸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8번에 5V를 걸라고 명령을 내릴 때 8번에 5V가 걸립니다. 만약에 전선의 한쪽이 그라운드에 아니고 다른 쪽에 있으면 그 둘 차이의 전압이 5V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 핀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날로그 핀이 따로 있을 것 같죠?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볼 거고요. 여기 보면 그라운드 바로 밑에 보면 LED가 살짝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핀 13번 LED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류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우리가 회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LED를 꽂아서 LED에 불이 들어온지를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테스트하라고 13번 핀에 LED를 연결하는 거랑 13번 핀에 아무것도 연결 안 해도 항상 여기는 불이 와요. 13번에 여러분의 어떤 시그널을 넣으면 이 13번 핀의 LED는 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용도를 좀 더 아실 텐데 좀 쉽게 테스트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LED 모듈이 없더라도 13번에 전압을 걸면 요 L이라고 써진 핀 13번 LED에는 항상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파워를, 이 보드에 파워를 집어넣는데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으면 파워 LED에는 항상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ON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불이 들어오면 아, 지금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모듈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CPU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여기서 모든 연산을 처리해서 이제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름은 아메가 328이고요. 여기 칩에 이제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를 아시죠? 그죠? 디지털은 제로원이고 아날로그는 일정 간격에서 컨티뉴스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죠. 입력을 아날로그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의 핀이 있습니다. A0부터 A5번까지. 위에 디지털 핀은 신호가 있다 없다지만 밑에 아날로그 핀을 이용하면 신호의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압의 레벨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디지털 신호를 쓰면 LED 불을 밝히거나 LED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렇지만 LED 불 밝기의 이 밝기를 조절하려면 아날로그 핀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걸리는 전압 세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차츰 배워 나갈 거고요. 자, 6번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전원입니다. 전원을 넣으면 이 5V로 쏘는 핀부터 시작이 되면 여기서 5V 전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5V 전위가 되면 다른 쪽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되죠? 그라운드에 있어야만 5V가 되죠. 바로 위에는 3.3V가 있죠. 위에 그라운드까지 합치면 지금 그라운드가 모두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여러 군데 할 때 이 전선 길이라든지 아니면 전선 복잡도가 어느 핀에 꽂는지에 따라서 이게 막 전선끼리 얽힐 수 있으니까
보다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쪽에, 편리한 쪽에 이용하면 돼요. 이 그라운드는 모두 똑같으니까 세 개나 둔 거는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핀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게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쪽에 꽂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전선이 덜 얽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파워 커넥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전원을 이 파워 커넥터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TX, RX라고 되어 있죠. TX는 이제 트랜스미션이고요. R은 리시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전송했을 때, TX는 내가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요. RX는 내가 데이터를 리시브하고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통신을 해볼 텐데 이 PC 퍼스널 컴퓨터하고도 통신을 해볼 거고 블루투스하고도 통신을 해볼 텐데 지금 통신 방향에 따라서 트랜스미션과 리시브 이쪽에 LED 등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USB 포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USB를 꽂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USB 포트는 제가 그때 말했지만 키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리셋 버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렇지만 자꾸 쓰다 보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도 그렇죠. 뭐 블루 스크린 뜨듯이 이게 메모리가 막 얽힌다든지 뭐 시그널이 얽힐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리셋 버튼 누를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메가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좀 더 살펴봅시다. 흔히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면 CPU하고 차이가 뭐냐면 CPU에다가 주변의 메모리 장치까지 합쳐서 만들어 놓은 칩을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단 그 보드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CPU보다 한 단계 좀 나가서 메모리 장치까지 있는 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단순히 이게 CPU라기보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8비트짜리 AVR CPU가 들어있어요. 8비트 CPU. 여러분이 지금 쓰는 게 64비트 컴퓨터니까 8비트면 대충 어떤 성능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32K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니까 비휘발성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짜면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제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그 프로그램을 흔히 스케치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그 스케치가 어디 저장되는가 하면 여기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돼요. 바꿔 말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다음에 전원 장치를 제거해도 어떻게 되나요? 안 지워지죠. 참, 아까 우리 여기 이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우노는 여러분 USB 포트만 꽂으면 한 5V 정도의 전원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뭐 다른 걸 많이 쓰고 또 주변 장치를 많이 해서 전원이 12V 정도까지 필요하게 되면 별도의 전원 장치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할 때는 이 별도의 전원 장치는 거의 쓸 일이 없고 대부분 이제 USB로 PC랑 연결하면 5V 전원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쓸 때는 우리 USB랑 PC를 연결하는 걸로 전원까지 연결이 될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그때 별도로 많은 다른 장치를 달아서 이제 전원이 더 필요해서 전류도 더 필요하게 되면 별도의 전원 장치를 넣을 수 있는 어댑터도 이제 존재를 해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얘기 잠깐 하다 지나갔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스케치를 하면 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빼도 안 없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면 변수들이 우리 이제 램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게 우리 이제 2K 정도 되는 스케치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서 매니플레이션이 됩니다. 또 이제 역시 비휘발성인 EEP롬이 1K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장기적인 정보를 저장해 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MHz로 동작을 하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 컨트롤할 겁니다.
앞서 우리 이제 변수 조작하는 게 2K짜리 SRAM이라고 했죠. 여러분 SRAM과 DRAM은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SRAM은 스태틱 램, DRAM은 다이내믹 램입니다. 우리가 0, 2를 감지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1,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0이라고 감지를 하죠. 근데 이때 이 전류가 계속 스테이하게 남아 있는 거는 스태틱 램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류가 빠르게 사라지는 게 다이나믹 램이에요. 따라서 다이나믹 램은 계속해서 리플래시를 해야 되고 SRAM은 리플래시에 이제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SRAM은 고가이고 액세스 속도는 빠르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내 메인 메모리가 뭐 2기가다 할 때 그 메인 메모리는 D램이죠. D램 말고 여러분 캐시 메모리라고 있죠. 좀 더 빨리 운영하는 거 그게 SRAM이에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SRAM은 용량이 작고 D램은 용량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빨리 실행할 때 어떻게 하나요? D램에서 미리 SRAM에 옮겨놓고 SRAM에서 계속 액세스 하다가 액세스 하려는 게 SRAM이 없으면 그때 다시 D램에서 SRAM을 옮겨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더 빨라질 수 있죠. 이 뭐 안에 메커니즘이 트랜지스터 몇 개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이내믹 램이 있고 스태틱 램이 있어서 스태틱 램이 더 빠르다. 그 다음에 리프레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는 2K의 SRAM이 들어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1K짜리 살짝 우리 EEP롬 넘어갔었는데 EEP롬은 여기 이제 약자가 있죠. Electrically Erasable 지울 수 있는 Programmable Read-Only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Read-Only 메모리인데 Erasable 하니까 또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사이클이 한 100만 번 정도 쓰면 더 못 써요. 그리고 이 EEP롬 중에 속도를 아주 빨리 한 게 흔히 여러분이 쓰는 USB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그 플래시 메모리를 쓴 게 이제 우리가 흔히 USB 장치로 쓰고 있죠. 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살펴봤으니까 브레드보드를 살펴봅시다. 빵판이라고도 하죠. 빵판 브레드보드. 이 브레드보드는 뭘 하는 건가 하면 보통 여러분이 회로에 전선을 연결하려면 선을 까고 묶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귀찮으니까 좀 이제 회로를 쉽게 꾸미기 위해서 미리 전선을 다 연결해뒀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구멍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칩을 꽂으면 칩 다리가 이 구멍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회로가 그 내부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 브레드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A, B, C, D, E, F, G, H, I, J가 있고 상단에 1번부터 30번까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30 곱하기 5 위가 있고 그죠? 150개 구멍이 있고 아래도 150개 구멍이 총 300개 구멍이 있죠. 그리고 최상단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진 게 있고 최하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진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건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A, D단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거는 가로 방향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최상단에 있는 그 줄에 어디서 어떻게 연결을 하든 선이 다 연결됩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있는 B하고 C는 세로로만 연결돼 있어요. 가로로는 전선이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선을 이렇게 꽂았어요. 자, 이렇게 꽂으면 최상단에 있는 A단에 꽂힌 선은 서로 가로로 연결된다고 했죠. 세로로는 연결이 안 돼요. B하고 C에 있는 단은 세로로는 연결되지만 가로로는 또 연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지금 4개의 까만 선이 다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자, 다시 A하고 D 칸에 있는 거는 가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B하고 C에 있는 거는 세로로 연결됐어요. 자, 그런 거 색깔 연결됐나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브레드보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A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로 다 연결되어 있죠. BC는
세로로 다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이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지만 B 부분이 가로로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절이 되죠. 따라서 이 회로는 서로 연결이 안 된 채 단락이 되죠. 그죠? 연결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완전히 연결되도록 우리가 이제 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죠. 어디 추가하면 되죠? 우리 B에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B에서 지금 23번 열, 그 다음에 19번 열을 어떻게든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했다 칩시다.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23부터 19열을 연결했어요. 자, 이러면 모두 다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연결되는지. 자, 눈으로 봤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죠. 자, 그래서 세로로 연결됐다는 거랑 가로로 연결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브레드보드 내부에는 미리 이렇게 납땜이 다 돼 있어서 여러분 그 핀에 어디를 꽂든지 BC에 꽂으면 다 세로로 연결돼 있고, 그죠? AD에 꽂으면 다 가로로 연결돼 있다는 거 한 줄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BC 중간에 있는 거는 세로, AD 양 끝에 있는 거는 가로. 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A하고 D는 우리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5V가 나오는 플러스 쪽, 이 전원 공급하는 쪽을 주로 AD 칸에 쓰고요. 실제 회로를 할 때는 우리가 BC에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A나 D 쪽에 끌어 놓으면 여기 전원이 일단 브레드보드에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그럼 A나 D로부터 B나 C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뭐 차점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니까 우선은 BC는 세로, AD는 가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